미래를 두려워 막고 도전해라. 건강도 잘 챙기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이 좁은 동네에서 썩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준혁아, 그래도 네가 떠나면 우리 부모님은 어쩌고. 형은 그냥 여기 남아서 농사나 지어. 난 다르게 살 거야. 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강준혁은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형 준수가 마당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형의 모습이 보였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23 청년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년 전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의 기쁨도 잠시,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등록금은커녕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합격을 포기하고 논밭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구부정해졌습니다. 23 청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SNS에 대학 축제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준혁의 휴대폰 배경화면은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비포장도로를 걸으며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흙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곳에서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 이장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팔순이 넘었지만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한국 전쟁 때는 마을 사람 100여 명을 지켜내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할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인사를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오늘 새벽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수 없었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준혁을 꿰뚫었습니다. 그 눈은 80년 세월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죽음과 이별을 모두 겪은 눈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맑았습니다. 준혁은 서울로 간다고 답했습니다. 뭘 하러 가느냐는 질문에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그 손에는 수십 년 노동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준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전부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돌아오면 나머지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고. 그때까지 이것만 기억하라고. 준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조언, 더 실용적인 충고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인생의 진리라고. 준혁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그의 머리를 잠시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준혁은 뒤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할아버지의 하얀 머리를 비쳤습니다. 후광처럼 빛나는 그 모습이 준혁의 눈에 선명히 박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할아버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서울역 대합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그 속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시골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방 속 통장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간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3만 원씩 모았습니다. 담배도 끊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역 앞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중년 여성이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촌스러운 옷차림, 해진 운동화, 낡은 가방. 준혁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보증금 없는 고시원을 소개받았습니다. 월세 30만 원. 방 크기는 2평도 안 됐습니다. 침대와 책상을 놓으면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첫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준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만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매일 밤 은하수를 봤는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1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공사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력을 요구했습니다. 23 청년에게 농사 경력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밥값을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견뎠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뺨은 움푹 패였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습니다. 하루 품삯 7만 원. 학력도 경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건강한 몸만 있으면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했지만 건설 현장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한 포대가 25kg이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포대를 옮겼습니다. 첫날 끝나고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잡혀 터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등과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와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시골을 벗어나 얻은 것이 이것뿐일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삼키며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되뇌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몸은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던 노동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 기상 현장 도착, 저녁 6시 퇴근.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프거나 다쳐도 참았습니다. 하루 품삯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인부들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누군가는 고기 반찬을 먹고 누군가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준혁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1,000원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그날 현장 반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얼굴은 험악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구한다고. 건설 현장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준혁은 의아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지. 반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 놈이 준혁뿐이라고. 그런 성실함이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거라고. 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조그만 한식당이었습니다. 주인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리해본 적 있냐고.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혁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손이면 믿을 수 있겠다고. 주방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현장 일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일한다는 것,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장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재료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선한 채소 구별법, 좋은 고기 고르는 법, 생선 눈 보는 법. 주방에서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준혁을 지켜봤습니다. 1달, 2달, 석 달. 준혁은 시키지 않은 일도 했습니다. 주방 청소, 냉장고 정리, 재고 관리. 새벽같이 와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6개월째 할머니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이제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준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칼질부터 배웠습니다. 파 썰기, 무 썰기, 고기 썰기. 처음에는 손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불 조절을 배웠습니다. 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볶기, 끓이기, 찌기, 굽기.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1년째 준혁은 웬만한 메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를 비워도 주방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있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준혁은 뿌듯했습니다. 2년째 할머니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겠다고. 너무 늙었다고. 하지만 준혁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식당을 맡아보지 않겠냐고. 준혁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권리금도 안 받겠다고. 월세만 내면 된다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이 식당 이름을 바꾸지 말라고. 할머니 남편이 지은 이름이라고. 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준혁을 봤다고. 두려움 없이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런 사람이면 식당을 잘 꾸릴 거라고. 준혁은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6, 준혁은 식당 주인이 됐습니다. 작지만 자신의 가게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31살이 된 준혁의 식당은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었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직한 재료, 정성스러운 조리, 합리적인 가격.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억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준혁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을 내면 어떨까?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40대 사업가였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라고. 그는 준혁의 식당을 칭찬했습니다. 맛도 좋고 시스템도 괜찮다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대박 날 거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1년 안에 10개 지점을 낼 수 있다고. 3년 안에 100개도 가능하다고. 준혁은 수십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골에서 도망쳐 나온 지 8년. 이제 성공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남자는 동업자가 됐습니다. 준혁이 요리와 운영을 맡고 남자가 사업 확장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이 열렸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금방 회수된다고. 개업 첫 달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남 사람들은 작은 한식당보다 고급 레스토랑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광고비를 쏟아부었습니다. SNS 광고, 블로거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찬. 돈이 물새듯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각 지점을 돌아다니며 관리했습니다. 요리사를 교육하고 메뉴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본점은 소홀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사장이 신경을 안 쓴다고. 3년이 지났습니다. 지점은 12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재료비.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준혁은 남자를 추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남자는 태연했습니다. 사업은 원래 이렇다고. 초기에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흑자로 돌아선다고. 준혁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5억, 10억?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5이 됐습니다. 준혁은 백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습니다. 술로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경악할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회사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수억 원이 남자 개인 계좌로 이체돼 있었습니다. 광고비,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준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서상 하자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서명한 문서들이었습니다. 15억 빚이 남았습니다. 지점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본점마저 위태로웠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 걸려왔습니다. 결국 본점도 넘겼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35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생기를 잃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욕심이었습니다. 더 크게, 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달렸지만 분별력도 잃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노숙자 쉼터의 아침은 춥고 처절했습니다. 36의 준혁은 그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60대 노인이 기침을 했고 다른 쪽에는 젊은 청년이 신음했습니다.
모두 인생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고시원 월세조차 낼 수 없어 쫓겨났습니다.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경찰이 쫓아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또 쫓겨났습니다. 결국 쉼터를 찾았습니다. 아침 급식소에 줄을 섰습니다. 수백 명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국 한 그릇과 밥,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를 뽑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도 문제였습니다. 36은 젊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용직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트럭이 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밀치며 올라탔습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했습니다. 준혁은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젊은 체력으로 트럭에 올랐습니다. 하루 5만 원. 그것으로 버텼습니다. 폐지를 줍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 10,000원을 벌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인간 이하로 전락했습니다. 씻지 못해 악취가 났습니다. 옷은 남루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왜 욕심을 부렸을까? 왜 동업자를 믿었을까? 왜 신중하지 못했을까?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성공해서 돌아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형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써도 뭐라 말할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술로 잊으려 했습니다. 싸구려 소주 한 병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2년째 준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살아갈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틸 뿐이었습니다. 한강 다리에 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물은 검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난간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새벽 정자나무 아래 서 계시던 모습, 두려워하지 말라던 그 목소리. 준혁은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머지 가르침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성실히 했습니다. 폐지를 주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0원, 2,000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3년째 작은 기회가 왔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인이 준혁을 기억했습니다. 15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정규직을 제안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정규적인 수입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지붕 아래 잠을 잤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현장 관리자가 됐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 됐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45이 됐습니다. 백발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났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20년 전 서울에 왔을 때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고향에 가기로, 할아버지를 뵙기로, 나머지 가르침을 들으러
3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버스는 30년 전과 똑같은 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됐고 논밭 사이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3세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 실패자로 돌아온다는 것,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가르침을 들어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입구는 낯설었습니다. 정자나무는 여전했지만 주변은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옛날 초가집들은 사라지고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30년 전과는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준혁의 옛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은 도시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장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뵙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00살이 넘으셨을 것입니다. 이장 댁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갈하게 관리된 마당, 단정한 기와집. 하지만 기운이 달랐습니다. 적막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이장 할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나머지 가르침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강준혁이냐고. 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장의 아들 이성우라고. 아버지가 준혁을 기다렸다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기다려주셨다니. 미안함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드릴 것이 있다고. 거실로 안내됐습니다. 벽에는 할아버지 영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30년 전에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30년 동안 보관했다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준혁의 이름이 정갈한 붓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으셨다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준혁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 청년이 깨달았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다고.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차를 내왔습니다. 준혁은 편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의 손글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했습니다. 준혁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준혁에게 첫 줄부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네. 하지만 괜찮네. 자네가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30년 전 자네에게 한 가지를 일러줬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네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떠났을 것이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섰겠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달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식당 주방에서, 사업 확장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때로 위험하네. 분별력을 잃게 만들지. 욕심을 부르게 하지. 자네도 그랬을 것이네.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30년 후 준혁의 삶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자네는 성공했다가 실패했을 것이네. 높이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겠지.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고 후회도 많이 했겠지. 준혁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모두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이 필요하네. 자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 말을 해주고 싶었네. 준혁은 숨을 멈추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후회하지 말게. 세 글자가 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후회하지 말라. 하지만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30년이 후회투성이었는데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자네는 많은 것을 후회하고 있겠지. 왜 욕심을 부렸을까? 왜 사람을 잘못 믿었을까? 왜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네를 만들었네. 준혁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했기에 성공도 맛봤네. 실패했기에 인생의 본질을 배웠네. 바닥까지 떨어졌기에 진짜 겸손을 알았네.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이네. 하지만 자네는 이미 과거를 살았네.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하네.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네. 준혁의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 말고 과거를 후회 말게.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네. 자네도 이제 알았을 것이네.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게. 자네의 진짜 집으로.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게.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자네를 응원하네. -2장 김만수. 준혁은 편지를 내려놓고 할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고. 준혁이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후회하러 올 거야. 하지만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전해줘라.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혁 혼자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댁을 나와 마을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풍경이 지겹기만 했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우가 알려준 길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53세 몸으로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30분을 올라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잘 관리된 묘였습니다. 성우가 정성껏 돌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석에는 할아버지 이름과 함께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후회 말라.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늦게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나 걸렸습니다. 성공해서 오겠다고 했는데 실패자로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디서 잘못됐을까? 매일 자책했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편지를 읽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30년을 기다리신 이유를, 제가 바닥까지 떨어져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준혁은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를 기다려주셔서, 편지를 남겨주셔서,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일어나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기로, 마을로 돌아오기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마을회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준혁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준혁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0년 전 이곳을 떠난 강준혁이라고. 돌아왔다고.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장 할아버지가 기다리던 그 청년이냐고. 소문으로 들었다고. 준혁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 이야기를 하셨다니.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장께서 자주 말씀하셨다고. 젊은 청년 하나가 세상으로 나갔는데 언젠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올 거라고. 그 청년을 위해 편지를 남겼다고. 또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장께서는 그 청년이 마을의 미래가 될 거라고 하셨다고.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만이 젊은이들을 이끌 수 있다고. 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성우가 마을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안했습니다. 마을 청년회관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도시에서 돌아온 청년들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라고.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실패자인데. 성우가 말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성공만 한 사람은 실패를 모른다고. 하지만 준혁은 양쪽을 다 안다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면 돼. 후회할 필요 없어.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마을 청년회관에서 일했습니다. 도시로 나갔다가 좌절하고 돌아온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20, 30, 40. 나이는 달랐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바닥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준혁의 수수한 모습을 보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경험이라는 것을. 26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2억 원 빚을 졌다고, 죽고 싶다고. 준혁은 그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15억 빚에 노숙자까지 됐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살아있다고.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견뎠냐고.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다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고. 과거는 놓아버렸다고.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그 청년을 안아줬습니다. 35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아이 둘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준혁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그것이 쌓이면 미래가 된다고.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보라고. 54이 돼서야 평온을 찾았다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고.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42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명예퇴직당했다고 했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하다고. 준혁은 그 감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동업자에게 배신당했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 배신을 용서했냐고.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용서보다는 놓아버렸다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그 시간에 자신을 돌보는 게 낫다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수십 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모두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열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방황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23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시골이 답답하다고, 서울로 가고 싶다고, 성공하고 싶다고. 준혁은 그 눈빛을 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눈빛이었습니다. 불안과 열망으로 가득한. 준혁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고 싶으냐고,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청년은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가 싫다고, 뭔가 하고 싶다고.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라고, 세상을 경험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청년이 놀라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바닥에 떨어져도 후회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배움이라고.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성공할 수 있냐고.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르다고. 돈과 명예가 성공일 수도 있고
평온과 감사가 성공일 수도 있다고, 자신은 54세 진짜 성공을 찾았다고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고.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혁은 57이 됐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청년회가는 소문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방향을 잃은 사람들. 준혁은 모두를 받아줬습니다. 그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처음에는 10여 명이 왔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강연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 말고 과거를 후회 말라. 준혁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욕심도 실패도 바닥도 재기도 모두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80대쯤 돼 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33년 전 서울역 앞 부동산에서 일했다고. 촌스러운 청년에게 고시원을 소개해줬다고.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중년 여성.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 강연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그 청년이 이렇게 됐다니 놀랍다고. 준혁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고시원을 소개해줘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받을 줄 몰랐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할아버지 묘소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묘 앞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시골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습니다. 33년 전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준혁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두 가지 가르침을 나눠서 주셨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음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라고. 세상과 맞서라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 들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과거를 놓아버리라고.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33년이 걸렸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두 가르침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33년 전 23 청년은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57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기다려주셔서, 편지 남겨주셔서, 저를 믿어주셔서.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겠습니다.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준혁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시골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숙자가 됐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공만 했다면 교만했을 것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바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평온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청년회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생이 무너졌다고. 준혁은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게.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세. 청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따라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33년 전 할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방황하는 청년을 바라보며 기다리셨을까? 이제 준혁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 사연 한 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